안녕하세요. 여러분들 TA노트 잘 쓰셨죠? TA노트는 반드시 여러분들 나중에 개학하고 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것을 수업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얼마나 잘 작성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명을 해서 발표를 한 번씩은 시킬 겁니다. 그때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가산점을 주지만 잘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반드시 잘 작성을 해주도록 하세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교과서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동영상을 지금 이제 하나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동영상을 순서대로 보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줘야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 점 명심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구석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인류의 조상들, 그때부터 바로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1만 년 전이 되기 전까지,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이 되기 전까지 그 시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구석기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오설로피테쿠스부터 호모사피엔스 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구석기 시대 때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신석기 시대로 이제 시간이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3번, 신석기 시대 인류가 농경과 가축 사육을 시작하다. 1번은 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다 해서 한반도에서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순배지르개가 등장했었던 그 시기쯤에는 이미 빙하기의 시대에서 간빙기의 시대로 넘어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딱 1만 년 전쯤에는 그 시기가 거의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 간빙기로 확실하게 다 넘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약 1만 년 전쯤 빈칸에 적겠습니다. 빙하기. 자, 빙하기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간빙기. 자, 이때는 자연환경의 변화, 이거 동그라미 1번 자체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고 그리고 밑줄 쳐주겠습니다. 약 1만 년 전 빙하기 종료 밑줄. 현재와 같은 기후가 되면서 작고 빠른 사냥감들, 사슴, 토끼와 같은 그런 동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멧돼지라든가 그 다음에 꿩이라든가 이런 같은 짐승들이 되게 많아지겠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순대찌르개와 같은 그런 도구의 발달이 일어서 왔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도구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돌이 있으면 돌을 툭툭 깨가지고서 만든 도구하고 도구가 이 툭툭 깨는 것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바로 사람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석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쳐주세요. 신석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동그라미 1번 정착 생활을 합니다. 정착 생활을 해요. 왜냐? 바로 농경을 하기 때문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추수하는 모습의 바위 그림 이런 거에 보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 무슨 석기를 사용하게 되냐면 훨씬 더 정교하게 석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석기가 바로 우리는 간석기라고 부르죠. 왜 간석기냐? 옛날에 좀 어렵게 말했었어요. 마제석기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순수하게 우리말을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갈아가지고서 만든 석기다 라고 해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이 간석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용산역으로 한번 가보세요. 용산역으로 가가지고서 용산역 쪽으로 도착한 다음에 1호선 중에서 그냥 정식 1호선 그 전철이 아니고 짝퉁 1호선 전철이 있어요. 거기서 그 짝퉁 1호선 전철을 타고서 이수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른 전철 노선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수역에서 딱 내려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입이 딱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바로 역사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바로 전시관이 따로 있는데요. 들어갈 때 왼쪽에 있는 바로 이 전시관, 특별 전시관이기 때문에 거기 좀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한번 가보고,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는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 그 상설 전시관은 우리나라의 유물을 갖다 놓은 곳입니다. 거기가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한번 딱 들어가 보면 바로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지 말고 역사의 순서대로, 즉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삼국시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순서대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거기 가다 보면 거기에 바로 이 신석기 시대 때의 유물관으로 가면 거기에는 바로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석기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놀라지 마세요. 가서. 왜?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석기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시대에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만든 물품도 그거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간석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제 토기를 제작합니다. 우선 토기를 이제 왜 만드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토기는 먹을 것을 저장하기 위한 바로 보관 창고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음식을 조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식량을 저장할 목적으로 이 토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수렵과 그 다음에 채집과 어로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렵, 가끔 가다가 뭐 사람들 꿩사냥이라든가 같은 건 사냥꾼들이 지금 현재도 있죠. 그 다음에 채집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바깥쪽으로 나가서 보면은 여러분 할머니라든가 부모님들이 바로 들판에서 가끔 가다가 나물 같은 거 뜯어가지고서 드시기도 하시죠. 냉이라든가와 같은 여러 가지 나물들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는 길가에서 이것을 뜯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채집 중에 하나죠. 지금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어로, 낚시꾼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어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물고기 잡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렵과 채집과 어로는 인류의 역사상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것들이 시행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식량을 대량으로 얻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운 좋으면 대량을 얻을 수 있었지만 운 나쁘면은 대량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인류에게는 먹을 것이 많을 때는 인류가 많이 번성할 수 있지만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인류는 이때 당시에 굶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은 한 가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뭐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선생님, 신석기인입니다. 신석기인이에요. 어느 날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아직까지 농경이 이제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서 아이씨 오늘은 뭘 먹고 살지? 뭘 먹고 가지? 라고 하면서 배가 엄청나게 고파서 쫄쫄쫄 굶고 있는데 저쪽에 마침 뭐가 보였냐면 아직 까지 않은 벼 이삭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벼는 아니구나. 이때 당시에 바로 밀 이삭 같은 것이 보인 거예요. 조 이삭 같은, 조의 이삭이라든가 이런 게 보인 거예요.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뜯었어요.
뜯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그냥 입속에다 물에다 한번 헹군 다음에 입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입에 집어넣고 그냥 뭐 익히지도 않고 그냥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좀 덜 익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땐 좋았는데 한참 그러다가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어디로 가냐면 바로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볼일을 보겠죠. 하고서.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서 나는 완전히 모든 걸 까먹고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먹을 걸 얻게 된다고 한다면 먹은 다음에 항상 볼일 보는 장소는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볼일 본 겁니다. 볼일 봤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갔을 때쯤에 이제 겨울철이 지나서 봄철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거기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이런 맙소사, 내가 볼일을 본 곳에 뭐가 났을까요? 바로 내가 이전에 먹었었던 조라든가 피와 같은 혹은 보리 뭐 이런 거와 같은 바로 곡식의 이삭이 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의문점이 항상 호기심이 많았었던 신석기인 선생님은 이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길거리를 가다가 뭔가를 먹은 다음에 집에 가서는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뭔가를 먹으면 뭔가 이제 그 곡식 알갱이 같은 걸 먹으면 그 다음에는 볼일 보러 가는 곳에 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볼일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일종의 최초의 농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인간은 바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또 한 가지 뭘 하게 됐었냐면 인류는 이때부터 잡은 짐승들 예를 들면 멧돼지를 사냥했어요. 멧돼지를 사냥을 했는데 그런데 멧돼지 새끼들이 잔뜩 있네요. 문제는 이 멧돼지 새끼들을 다 잡아먹자니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자라면 내가 또 이거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키우게 됐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새끼들을 데려와가지고서 키웠다가 먹으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목축과 빈칸을 적겠습니다.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목축과 농경의 시작,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왜냐? 구석기 시대보다는 신석기 시대 때에 안정적으로 인류가 자연환경에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류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세계의 경제혁명 중에 하나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최근의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화혁명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것은 바로 산업혁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혁명은 여기 여러분 처음 배우게 되는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농사라든가 같은 것들이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왜냐, 땅에 걸음기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처음에 농사를 처음부터 잘 짓지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농사가 지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하지만은 수확량이 별 볼일 없으면 때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곡식을 한 10가마니를 심었는데 근데 가을철에 수확할 때 보니까 5가마니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농사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 땅이 바로 굉장히 걸음기가 없었던 척박한 땅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농사가 포기가 됐겠죠. 이런 시행착오 끝에 어떤 게 벌어졌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지다고 생각되었었던 크게 보면은 4군데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농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빈칸을 적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어입니다. 어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 지역에 해당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농경이 처음 시작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농경이 시작됐던 곳이라고 여겨지고, 이제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어디냐면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일강 유역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인도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가 또한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인더스강 유역입니다. 인도 지역인데 인도 지역 중에서 이쪽 지역의 인더스강 유역에 바로 이 강이 이제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인더스강 유역에 바로 농사가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크게 보면 두 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황허강 유역입니다. 황하라고 하는 강 유역에서 농사가 많이 지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이제 나중에 나서 이제 등장하겠죠. 양쯔강 유역에서도 역시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 근처에서도 바로 농사가 본격적으로 지내지게 되면서 나중에 이 두 개의 강 유역의 문명이 하나로 합쳐게 되면서 현대 중국 문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남아 5번. 그들은 보통 어쨌든 간에 신석기인들은 바닷가라든가 강가에다가 마을을 이제 이루고서 이제 빈칸을 적겠습니다.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만듭니다. 움집을 제작을 해가지고서 이전에 있던 막집이라든가 이런 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마을을 구성해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동남아 6번. 요 시대 때쯤에 가서는 사람들 드디어 보세요.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커다란 공헌을 했었던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호기심입니다. 때문에 인류는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대 때 과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황에는 천둥이 친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물결이 친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바로 되게 신비롭게 찾아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신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 좋아해요? 좋아하죠? 게임 좋아할 때 이 게임 중에서 왜 판타지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판타지 게임 같은 거. 그 판타지 게임 같은 것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종족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휴먼족, 트롤, 그 다음에 또 하나 드워프라든가, 그 다음에 엘프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언데드족, 이런 족들, 거인족,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겠죠. 마법사, 여러분들, 한참 전에 끝냈었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시리즈가 마감했었던 호빗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까지 있었던 그 시리즈에 나왔었던 바로 상상 속의 그런 종족들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타났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바로 딱 보면 귀가 뾰족하고 되게 잘생긴 종족이 있죠. 그 종족은 평상시에 볼 수 없지만 그들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들이 바로 엘프족이라고 하죠. 그 엘프족은 우리말로 하면 그게 바로 정령 혹은 요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러한 판타지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신석기 시대 때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런 신석기인들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경우에는 무속이 있습니다. 무속신앙. 무속신앙 한마디로 무엇이냐? 왜 가끔 가다 보면 TV라든가 이런 데서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이 무당집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속신앙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세력들이 바로 이 샤머니즘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 토테미즘은 바로 이제 수호신신앙이라고 얘기해주는데, 수호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나 그냥 수호신앙한 건 아니고 좀 멋있게 생긴 그런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호랑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제규어라든가 아니면 곰이라든가 와 같은 존재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혹은 자신들을 수호신으로 여겨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일컬어서 이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들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6번에다가 별표 2개. 동그라미 7번은 신석기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대표적인 유적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농경이 먼저 시작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뭘 먹고 주로 살았었냐면 바로 조개 같은 것을 많이 먹고 살았었습니다. 조개 같은 것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났겠어요? 바로 강가라든가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서 조개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해안가 한번 가보세요. 바위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조개들이 바위에 쫙 하고 다 달라붙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실제로 뜯어서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이런 조개 껍데기가 부산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서 큰 강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땅을 팠는데 조개 껍데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유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폐총 혹은 조개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개무덤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강 주변에 조개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이 조개무덤에는 바로 땅을 열심히 파도 계속해서 조개 껍데기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키보다도 더 높게 조개의 더미들이 잔뜩 쌓여있는 것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조개 껍데기 무덤, 조개 무덤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인들은 무엇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1번, 바로 이 조개 무덤은 신석기인들이 조개를 너무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개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바로 만든 것이다. 2번, 뭔 소리냐? 조개 먹고 나서 쓰레기통 갖다 버린 것이다. 자, 정답은 1번과 2번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사실 2번입니다. 실제로는 신석기 시대 때 쓰레기통이 바로 이 조개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게 발견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면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보이죠. 이게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것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모습이 어떠냐면 선생님이 이거 진짜 한번 봤거든요. 한 요 정도 됐었어요. 크기가 요 정도 되는 그런 조개 껍데기인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것은 첫 번째 애들 장난이다. 애들이 장난하려고 이걸 가지고서 뭐 얼굴에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의 경우에는 샤머니즘, 무당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비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각종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조개 껍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 그것을 서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서 목에다 걸고 다니거나 하는 이른바 각종 칠해거리, 모든 이 장신구들을 다 합쳐 가지고서 신석기 시대 때에 몸에 거는 모든 장신구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칠해거리라고 하는데, 각종 칠해거리들을 이때 당시에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하지만 자, 특히 동그라미 3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참고적으로 선생님은 별표를 되게 많이 남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이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이 별표 3개를 칠 겁니다. 별표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테니까 뭐 1개 반, 2개 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은 공부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시기는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신석기 시대는 약 5천만 년 전에 시작했다, 5천년 전쯤에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2배가 됐네요. 바로 제주도 지역에서 신석기 유적의 유물 중에 일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시기는 약 1만 년 전쯤에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었고, 도구에서는 동그라미 1번 간석기가 있었습니다. 간석기는 가른 모든 석기들 다 포함해서 간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바로 간석기 보이죠? 경북 울진에서 발견된 것들, 그 다음에 갈판 같은 것이, 갈돌과 갈판 같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엔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여러분 교과서에는 16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는 토기가 있습니다. 이 토기는 사실 신석기 시대 때는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토기가 발견되긴 했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름 민무리 토기, 민무리 토기는 원래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가 이런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무늬가 없어요.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제 이름 붙일까 하다가 이런 시기에 민무리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보다 이런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라고 해가지고서 이름 민무리 토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덧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무늬를 덧붙인 거죠.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의 빗살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무엇을 만든 것일까요? 손톱도 아니고 동물의 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뭇가지도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생선뼈로 만든 겁니다. 생선뼈로 만든 거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먹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빗살무늬 토기의 원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봤을 때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생각보다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토기를 많이 사용해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딱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이 토기를 바로 어떤 곳에다가, 어떤 지역, 그런 곳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을까요? 1번 자갈밭, 2번 모래밭, 4번 진흙덩이 있는 곳. 정답은 바로 모래밭입니다. 왜냐? 자갈밭에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갈밭에 이걸 놨다고 한다면은 이 자갈이 잘못해서 이 빗살무늬 토기를 쉽게 깨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자갈밭은 못 놉니다. 일반 땅의 경우에는, 일반 땅에 이것을 채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빗살무늬 토기는 밑에가 이렇게 둥글스럽죠. 둥글스러움 하니까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질 겁니다. 쓰러지면 그대로 깨지겠죠.
깨진 토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진흙인데, 뭐 진흙이야 한번 딱 파고들면 괜찮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빼기가 어렵죠. 빼지 못한 토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문에 주로 모래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래밭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신석기인들이 어디에 주변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모래밭 주변에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모래밭이 많이 있는 곳이 주로 어느 지역인가? 그걸 찾다 보면은 거긴 바로 어디냐? 여러분 알다시피 강가 주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변가 많이 알죠? 바로 바닷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빗살 무늬 토기가 주로 이제 사용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뼈 도구가 발견됩니다. 바로 뼈 도구에서는 바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뼈 바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뼈 낚시 바늘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바로 가락바퀴가 있는데, 이 가락바퀴가 글쎄요, 프린트 3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 가락바퀴가 보이죠? 근데 교과서 17페이지에서도 주제 탐구에 나에 보면 거기에 가락바퀴가 보일 겁니다. 이 가락바퀴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대략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쪽에 바로 이 가락바퀴를 이 나무에다 끼웁니다. 가락바퀴를 이렇게 나무에다 끼워요. 나무에다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이쪽에다가 꼬여가지고서, 그래서 실을 한쪽에다 꼬여가지고서 이것을 팽으로 돌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실을 꼬인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짐승의 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섬유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같은 거 있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줄에다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팽그루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섬유소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꼬여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바로 실로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로 사람들이 섬유를 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로 사람들이 섬유를 짜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옷감을 짜가지고서 옷을 해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바로 이 시대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락바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또 좀 전에 얘기했었던 뼈바늘로 이 실을 꼬여가지고서 바로 옷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뼈바늘과 가락바퀴가 발견됐다는 것은 곧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의복 생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 때의 의복 생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건 구석기 시대 때 의복 생활은 의복 생활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 점 여러분이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외에도 이제 돌로 만든 농기구, 돌보습과 돌괭이, 돌락 같은 것이 발견되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주거에서는 움집 생활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움집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막집에 대해서. 근데 이때부터는 바로 어떻게 했었냐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첫 번째, 땅이 있으면 땅을 이렇게 파요. 땅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두죠. 기둥을 세워두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제 흙을 채웁니다. 흙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위쪽에다 기둥과 기둥기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석가래 같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석가래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흙이 아니고 이제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딱 기둥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기둥이 원형으로 뺑그르르 돌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집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기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로 이제 하늘에서 보면은 보통 동그란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럼 사람들이 춥잖아요.
추울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안에서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그리고 이 위쪽에다가는 뭐 구멍 같은 것을 뚫어가지고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 불이 나가게 했다가 비가 오면 또 이것을 막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인류는 바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집을 완성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나중에 점차 변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가집 같은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감 1번에는 움집 생활, 동감 2번에는 정착 생활. 아까 전에도 주로 어느 지역에서 정착했었느냐? 큰 강과 해안가에서 주로 많이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빈칸에 들어갈 만한 큰 강.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농경이 있습니다. 농경, 조와 피 같은 것이 농경에서 주로 재배가 되었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주식으로 삼는 것이 벼긴 하지만은 이 시대 때는 벼가 재배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목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식량을 인간이 직접 생산을 하니까 식량을 생산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박스 쳐주세요.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을 하다 보면 한 무리의 맘모스떼를 따라가는데, 그 맘모스떼 한 1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맘모스떼를 1000명에 해당되는 건 인류가 사냥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맘모스떼 분방 전멸하겠죠. 그렇게 되면 맘모스가 전멸하면 따라다니던 인류의 무리들도 전부 다 전멸하겠죠. 때문에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한 무리의 동물떼들을 기껏 해봤자 뭐 한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가족과 한 친척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닐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소규모의 해양 집단을 이끌어서 우리는 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족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 짓다 보니까는 바로 땅을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많은 땅들을 가족끼리만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농사 일에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차 좀 더 많이 모여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주변에 친한 친척들, 그리고 친척을 뛰어넘어서 뭐 결혼으로 이제 맺어진 그런 가족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가지고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을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른바 시족의 단계보다 더 많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족의 단계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부족사회, 동그라미 1번. 하지만 이 시대 때의 농업 생산력은 생각보다 너무 약했어요. 지금은 한 번 씨앗을 심으면 몇십 배가 넘는 수확량을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요 시대 때쯤에는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기준 지은 지역은 한 가마리 정도의 씨앗을 심으면은 가을철에는 한 5가마리 정도는 수확할 수 있었는데, 기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한 가마리 심으면 기껏 해봐야 2가마리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에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류는 끝까지 수렵과 채집과 언어를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굶어 죽어가는 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사촌이 있다고 한다면 걔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은 일을 할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도록은 해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부가 집중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부가 집중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계급사회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평등사회입니다. 유적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는 바로 동그라미 1번 가장 가까운 곳이죠. 바로 암사동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가장 빨리 왔었던 제주 고산리 유적. 동그라미 3번
바로 북한 지역에서는 황해도의 봉산 지탐리 유적 같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신석기 시대 때의 유물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린트 4페이지에 보면 서아시아에서 문명이 일어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명이 발생하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예요. 자, 자연 조건은 농경에 유리한 큰강 유역에서 주로 발달했습니다. 농경 적어주세요. 자, 발표 하나.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이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바로 문명이 농업 생산률이 높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계급사회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지역에 문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일강 문명,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황후 문명. 처음에 황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문명으로 이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황후강과 그 다음에 양쯔강 지역의 양쯔강 혹은 창장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양쯔강 유역 지역까지 합쳐가지고서 중국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도시의 형성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관계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관계농업은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물을 끄어들일 데가 강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 주변에만 바로 농사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됨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 강 주변에 있는 그 농경지에서 물길을 내가지고 수로를 내서 그래서 그 옆 지역에다가 그 옆에 있는 농경지에다가도 물을 끌어들이도록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수로를 뚫어 놓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농경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물길을 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수로를 통해 가지고서 필요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술을 일컬어서 우리는 관계농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관계기술, 관계농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로 오른쪽에 또 나와 있기도 하죠. 바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거에 따라서 교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왜? 예전보다 훨씬 더 농업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도시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 과정 중에서 3번 도시국가 바로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도시 간의 전쟁과 통합으로 이 도시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동감 1번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도시 간의 전쟁, 부족이 나중에 도시 국가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신전과 왕궁을 건설합니다.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힘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권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변에 있는 세력들과 대항하여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때 당시에 권력을 주게 되었던 것이고 이 권력이 점차 강대해지게 되면서 이른바 그들이 믿는 신과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을 모시는 제사장 그리고 바로 이 제사장이 사실상 국가의 왕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죠. 신전과 왕궁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곽도 축조가 됩니다. 적대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요 시대 때에 다양한 청동기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바로 청동기가 돌로 만든 석기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잖아요. 청동으로 만든 그런 금속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청동기가 제작이 됐고 그리고 커다란 국가 조직을 운영하려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문자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1번 비옥한 토지 차지를 위한 도시 간의 전쟁과 통합으로 형성. 동그라미 2번 신전과 왕궁 건설. 동그라미 3번 성곽 축조. 동그라미 4번 다양한 청동기 제작. 동그라미 5번 문자 사용. 그 다음에 4번 신분의 분화에서는 신관과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신분이 변화되고 직업이 분화가 되겠죠. 신관, 전사, 장인, 상인 등의 직업의 분화. 거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빈부격차. 이 시대 때 농법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남는 농산물이 많게 되자 남는 농산물을 서로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서 나중에 바로 남의 종이 되는, 빚 때문에 남의 종이 되는 사람이 등장이 됐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른바 신분 사이에서의 계급이 분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급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빈부 격차에 따른 계급 분화. 동그라미 3번 지배자는 당시에 권력을 차지해서 국가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모아준 그런 권력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신성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반드시 나를 따라야 돼. 왜? 너희들을 만드신 바로 신이 나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통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 3번 바로 지배자가 신의 대리자로서 제사, 세금, 상업활동 등을 위한 통치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A 노트 학습지 전부 다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